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세찬 비를 뚫고 무탈이 출근하셨나요? 한겨울의 장대비라니 날씨가 따뜻하다는 얘기겠죠? 덕분에 탁하던 공기는 싹 씻겨 나갔습니다. 대신 오늘 밤부턴 확 추워진다고 하네요. 국제경제의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오미크론 공포에 급락했던 세계 증시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비축유까지 풀어서 낮추려던 국제유가도 한풀 꺾였습니다. 질병 극복을 위한 인간의 집념, 수급을 통한 가격 조정으로 시장도 균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앞의 상황에 늘 대비는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것도 마음을 푹 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성으로 비관화돼 의지로 낙관하는 11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가계대출 상품 판매 속속 중단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지 꽤 됐는데 이번엔 이금융권까지 문을 걸어 잠그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 외국 법인들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55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11만 명 넘게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새롭게 유입됐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풍선 효과, 김열매 연구위원이 정리합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지역 주택조합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지역에서 조합 세워서 새로 이 동네 다시 건설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험성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이승훈 변호사가 이런 이변이 준비합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우대금리 금융상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금리를 얹어줄 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이런 내용인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2금융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도 이제는 가계대출 안 해줍니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예, 새마을금고가 어제부터 전국 1,300개 금고에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그리고 분양주택 잔금 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 4종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대출 모집 법인을 통한 대출도 제한에 들어갔는데요.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873개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신협도 오늘부터 입주잔금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고요. 개인 신용대출도 함께 중단됐습니다. 신협도 재개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금융권에서도 주담대 취급이 전면 중단된 건 풍선 효과 탓이 큽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졌는데 이를 넘지 못한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쏠려온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하반기 들어서 이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부터 이번 상반기 6개월 동안에 4,700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지난 7, 8, 9월 3개월 동안 무려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금융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금리가 약간 비싸다는 걸 알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즉 1금융권 문턱이 너무 높은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는 모양이네요. 예, 원래 이금융권의 주 고객층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인데요.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대출 기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외에도 다른 이금융권 금융사들이 대출 조이기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의 그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더 낮춰서 더 조여서 제시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자도 계속 치솟고 있어서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취약계층 차주들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피하려고 대출을 구하는 취약계층은 어쩌면 더 이자가 높은 금융사나 혹은 불법 사금융에도 내몰릴 수가 있어서 총량 규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시장 상황 좀 면밀히 봐야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라는 게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국적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 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 소득이 54조 8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6.2% 정도 감소하기는 했는데 이에 대해서 5조 5천억 원의 세금이 원천 징수됐고요. 이 세액 자체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8.3% 감소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소득을 벌어들였냐 살펴보면 배당 소득이 절반 정도 되는 26조 9천억 원이었고요. 사용료 소득이 15조 8천억 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6조 4천억 원, 이자 소득이 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벌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좀 조심스럽게 한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지 않은 업종에 한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을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개인,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약 8천 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4% 정도 줄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세액도 4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24.6% 감소한 겁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인구 유입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나라 약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인 2,500만 가까이가 서울 경기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었다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 거주지가 바뀐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가 97만 8천 명, 나간 인구가 8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순유입이 11만 6천 명이었던 겁니다. 이 통계가 197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났었고 5년 전에 이 조사를 똑같이 했을 때 그때는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들이 생긴 영향으로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수도권 순유입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들 이사를 오셨습니까? 수도권으로의 유입은 충남에서 6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원에서 4만 6천 명, 충북에서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30이 많았습니다. 20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5%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로 각각 전입된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그 20대 비중이 높았고요.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비중이 높았습니다. 청년층 고학력 인구가 서울로 흡수되는 현상을 봐서는 통계청에서는 이게 학교나 일자리가 수도권 유입의 큰 원인이 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니 결국은 수도권, 경기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인가 봅니다. 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어제 보니 통계로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정부가 금융시장을 24시간 관리한다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국내외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 데다가 금리하고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식구시죠? 교통통신원 이경님. 요소수 구하기는 이제 좀 수월해지셨나요? 그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첵합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있듯 안정적인 경제가 유지되면 앞뒤로 바운스만 주면서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롤러코스터를 자주 타는 듯하네요. 걱정해 주셨고 비 많이 온다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235님, 연디, 아마 저희겠죠? 빈님 오시는 11월 마지막 날 첫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일이네요. 출근 시간과 맞물려 10분밖에 못 듣지만 차분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확진자가 늘어서 감기하고 헷갈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최근에 수도권의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걸 줄여서 생수기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우리 생수기가 많이 올랐어 뭐 이런 단어도 쓴다고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상품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 유의하셔야 되는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인데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죠. 오피스텔은. 그런데 아파트처럼 지었다라고 해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생숙이라고 부르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호텔이랑 비슷한 숙박시설입니다. 레지던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만큼 이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 원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숙박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 운영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주거를 하게 되면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설이고요.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은 이런 시설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택으로 끝나죠. 이거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주택이고요. 1, 2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소형 주택으로 집을 좀 빠르게 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300세대 미만을 빠르게 짓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도에 도입한 주택의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거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각각 차이점이 있다. 요것도 아마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 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가격을 비교해 보니 오피스텔이 더 비싸더라, 분양가가. 이런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아파트가 이제 2020년부터 2020년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요. 아파트 분양가는 눌려 있으니까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기보다는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시면은 과천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변 시세보다 무려 10억 원이나 싼 분양가가 나온 반면에 파주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파주의 오피스텔인데도 무려 분양가가 9억 원에 달할 만큼 상당히 비싼 고가 오피스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오피스텔 중에는 과천의 오피스텔인데 이제는 반포의 아파트 분양 가격에 육박할 만큼 더 네. 비싸다 오히려 이럴 정도로 가격 역전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이게 오피스텔이 비싼 건지 아파트가 저렴한 네. 건지. 근데 기존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만 국한될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오피스텔을 60일 모집하는 상황에서
무려 5만 명 이상,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경쟁률을 달할 만큼 상당히 오피스텔이 지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만큼 지방에서조차도 아파트랑 같이 있거나 아파트랑 평면이 거의 유사한 아파텔 같은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규제를 받아서 가격이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평가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일단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를 안 받고 있거나 좀 적게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액대별로 9억 원 초과하면 40% 이렇게 LTV로 규제가 돼 있는 반면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이제 잡혀 있고요. 그리고 DSR 규제도 최근에는 조금 강화되는 추세지만 매우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좀 받겠다, 이렇게 좀 달려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 채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깨지 않고도 가점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좀 계속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오피스텔에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다른 입지라면 그래도 가격 차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네.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도 가격이 뒤집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싸게 분양을 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금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까지도 올라가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그나마 조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싸도 2배 가까이 받아도 오피스텔은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물량이 충분치 않으니 대안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피스텔 네. 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가점이 없어도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 없는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요. 대출 규제를 덜 받다 보니까 또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들이 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DSR 대출 규제가 계속 순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또 조급한 분들이 더 강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된다라고 들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청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잔금을 치를 때쯤에는 전세 가격이 워낙에 폭등해서 전세를 주기만 하면 잔금은 치를 수 있다. 그리고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젊은 층들의 투기를 좀 부추기고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오피스텔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광개토 대제님도 같은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피스텔이 살 때보다 값이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규제와 비규제 상품의 차이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좀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지역적으로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상품별로도 불균형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약을 하시면 3년 후에 입주하는 시점에 가격이 전세나 매매나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입주 시점에 전세 가격이 만약에 안정될 경우에는 전세로 잔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무리한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끼셔야 된다.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적기에 적소에 공급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 고생하셨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장맛비 수준으로 빗줄기가 굵어서
차량이 잠깐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자동차 외벽에 떨어지는 소리가 쿵쾅쿵쾅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시면 감기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도 여전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한데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한번 전망해 보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기침하시는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잠깐 목을 가다듬는데 얘 포착이 됐네요. 네, 그럼 고운 목소리로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오미크론 사태로 인한 그 패닉 셀링, 다시 말해 투매 현상이 진정된 가운데 또 바이든의 봉쇄 조치 미시행 발언, 그리고 WHO의 오미크론 확산 경고 등 장중에 호재와 악재성 재료를 소화한 가운데 성장주와 경기 민감 업종 간의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반등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 이 3대 지수는 모두 다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러셀 2000이라고 중소형주 관련된 지수는 마이너스 0.2%대를 기록하는 등 미국 증시도 세부적인 지수로는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WHO는 오미크론 굉장히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증시에서 네. 너무 일찍 안심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하죠. 지금 남아공 이외에도 유럽이나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WHO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랑 지금 우리나라 증시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보건 차원, 그러니까 공중 보건 차원에서는 오미크론이 경계해야 될 요인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치명률과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이 또다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미크론이 주요국 경제랑 주식시장의 기존 예상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되더라도 봉쇄 조치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거리두기 강화 없이 위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러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들이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손실 증가, 또 지금 다들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공급난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투자자들은 이쪽에 한 표 던지는 것 같은데 어제 뉴욕 증시 마감하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상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사전 질의 답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파월 의장은 지금에 출현한 오미크론이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이긴 한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12월 14, 15일에 있는 미국의 금통위 12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으니까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고
라고 언급한 점은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는 안 할지언정 기존의 정책 기조는 긴축 기전 유지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본인도 이렇게 돌발스럽게 등장한 오미크론에 대해서 약간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서 같이 좀 지켜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반등 효과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 0.7%대 흐름을 보이면서 2,93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들은 반도체 업종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 영향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낙폭이 좀 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런 분위기 유지될까요? 예, 오후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또 중간중간에 시장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지수 하단은 지금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생활용 숙박시설 설명해 주신 김열매 연구위원,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히 하고 계시네요. 생숙은 주차장 규정이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주차장도 매우 협소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라서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생겼어도 매수하면 청약 가점이 날아갑니다. 중요한 걸 제가 마지막에 언급을 못해서요 해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 하나로 정리가 확 됐고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성대모사 한 건데 안 비슷한가요? 아무도 터지지 않는군요. 자, 저희 지역주택조합도 오늘 얘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 옆에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 수원에서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10분 걸렸어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도로 사정이 이렇습니다. 감안해서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대체 뭔지 요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한마디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다고 집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 찬스 이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예요.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주택, 아파트를 짓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너무 큰 돈이 드니까 십시일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래는 시행사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없애고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내 집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주택법상의 제도입니다.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시행사를 안 끼면 이른바 DIY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DIY가 그 제품을 잘 고르면 가성비가 좋은데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이건 왜 그래요? 일단 서울만 기준으로 놓고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수조사된 이제 106개 중에서 실제로 입주가 된 거는 9개, 8.5%만이 지금 실제로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데 그 1, 2, 3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협조와 또 토지를 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 확보가 어렵고요. 또 아직 법령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죠. 곳곳에 폭탄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잘된 사례는 없어요? 잘된 사례도 있긴 있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미 입주가 완료된 것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 미만이고 전국 기준으로 봐도 20%가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자신들이 처음에 원한 만큼의 그 이득을 취하신 분들 또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절반 미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좀 더 많은 대신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아직 그 효과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재건축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땅이 없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재건축은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이 네. 거기를 갈아엎고 그 권리를 이용해서 거기 좀 더 좋은 집을 세우겠다. 새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땅도 없고 집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모아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일단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건축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시행사에 이윤이 없고 마케팅 비용 같은 거 그걸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단점도 많이 있죠. 그렇군요. 이게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 올리려는 시도를 한다니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네별로 보면 그리고 특히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상가 1층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이거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조합원 모집하는 사무실을 가면 저는 또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런 게 붙어 있으면 가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 동네 부동산도 모르는 동네도 한번 가본다고요. 근데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요. 맞아.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문제점이나 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설명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이제 홍보관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일반 아파트 분양 사무실하고 똑같아요. 엄청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내부 공간도 넓고 뭐 베란다도 확장해준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로얄층 다 나갔으니까 빨리 들어와야지 몇 채 안 남았다. 다 비슷비슷해요. 막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 분양 계약인지 아니면 주택조합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직접 하는 사업 내지 동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예.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법적으로 똑같아요. 물건을 사는 거니까 만약에 원하는 물건을 주지 않으면 환불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고의 손해라고 해봤자 그렇죠. 내가 뭐 시간 좀 날렸다. 기회비용이 상실이었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나면 내가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네. 실패를 하면 손해도 같이 떠하는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 하면 그 절차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50%의 지주의 사용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처음 모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80%의 사용 승낙을 받고 15%의 토지까지 매수를 해야 드디어 조합이 제대로 된 설립이 돼요. 설립이 된다고요? 설립하는데 그 정도. 아이고. 그리고 네.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모든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럼 이제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삽을 그때 뜰 수 있다라고 치면 일단 그거부터 만만치 않네요. 이 토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그렇죠. 소위 도장받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장난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가서 토지인 사용 승낙 좀 공부 좀 하고 오신 분들은 그런 요구를 해요. 토지 사용 승낙서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이제 보는 거죠. 네. 보는데 이게 진짜 이 토지주가 진짜로 도장을 찍은 진짜 건지 도장을 찍은 건지 찍었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속이려고 마음을 먹이면 속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글쎄 뭐 모든 조합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기 사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십시일반하는 구조다라고 네. 하면 이쪽에서는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빨리 모이면 당연하죠.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업의 진척 속도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전혀 예상할 수 없죠. 변수가 전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보면은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경기도 어떤 지역인데 6년 동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만들어서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 승인이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사업 승인이 안 난다. 이런 일도 왕왕 있습니까? 왕왕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일비재하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첫 삽을 뜨겠습니다 하는데 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일단 95%라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95%까지는 되면 나머지 5%는 강제로 살 수가 있어요. 소위 알박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93% 4%에서 알박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박기 한 사람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95% 확보하는 것도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방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는 뭐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7년 8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다들 이제 곧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길어야 우리 한 3년 고생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5년 이상 6년 7년 8년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군가는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양 대행사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 이제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사무실 월세도 줘야 되고 직원들 그렇죠.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모아둔 돈은 다 소진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인 것까지 다 나서 이제 삽을 풀 수 있는데 돈은 없고 빚더미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차압도 들어오고 가등기 저당권 같은 것들 들어오는데 이거를 다 해결해야지만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해결이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 조합원들이 결국 또 돈을 더 내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7222님, 저희 작은 언니랑 작은 어머니 댁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 몇 년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하셨고요. 오재마녀님, 하는 일 있긴 있겠죠. 조합장들이 하는 일도 없이 조합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비용이 투명하게 집행 안 된다 이런 지역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죠. 이승준님은 정비사업 관리업체에 근무합니다. 지역주택 정비사업은 대행업체 배만 불리는 투기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사업비 이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잘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벙커가 좀 있군요. 그렇죠. 방금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분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양 대행사를 끼고 이제 보통 진행하죠. 왜냐하면 조합원 분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많은 곳이 분양 대행사와 조합의 운영진이 사실은 한 통속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양 대행사한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일한 만큼. 그래야 상호 견제가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근데 달라는 만큼 주는 거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사업 구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꾼들이 이 대행사를 차려가지고 조합원들 돈만 빼가는 사례가 그래서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필요 이상의 용역비나 사업비를 가져가는 형태. 사실 이 정도면 양반이고요.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그냥 대놓고
110억씩 횡령해 간 사건도 있습니다. 하하. 그리고 방금 알박기 잠깐 예를 네. 들어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95%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예정지의 한 복판에 땅 4필지를 업무 대행사가 산 거예요. 업무 대행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근데 네. 그거 산 다음에 그거를 조합에 6개월 만에 5배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야, 진짜 김선달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가 알박기를 한 거죠. 세상에 저기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겼다 이런 말은 어물전 이런 단어 요새 안 쓰나요?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싶은데 이게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요건들을 좀 강화하기는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80%의 사용 승낙권 50% 이런 게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제도가 이제 작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제대로 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되진 않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문제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법령의 개정만으로 다 해결이 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걸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약받기 어려운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조합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 할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하세요. 꼭 들여다보세요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친구라면 권합니까? 안 권합니까? 이런 저희 쪽 업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모의 원수에게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이때까지 장기간 동안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부각되었는데 앞으로 그 제도를 많이 정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가입하실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실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추가 분담금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얼마 내면 청약이 된다. 당연히 그걸 보고 결정을 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끝까지 갔을 때 처음에 말한 금액만큼만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더라.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용역비랑 금융비용 발생을 다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엄청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착공과 분양까지 다 받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 아이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완공이 된 20곳 중에서 14곳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거나 같았습니다. 그러면 들인 공과 마음고생과 시간을 생각하면 요거는 신중하게 한번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모든 조합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셨으면 하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군요. 미운 사람에게 조합을 권하라 이런 말이 있다. 스위트하우스님 아이디하고 다르게 고생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금감원에서도 이번에 우대금리 상품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 많으면 좋은데 우대금리 이렇게 하면 1%포인트 얹어드릴게요. 이런 것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꼭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대금리를 다 부각을 해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요즘에 기준금리 오르고 나서 예적금 금리 얹어드립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용하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 금리 수준도 1%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주는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특판으로 홍보하는 고금리 예적금에
혹하고 가입했다가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보통 금감원 주의 이런 것들은 뭐 사기 사건 아니면 보이스피싱 이럴 때 나오는데 우대금리 상품에 주의가 나온 건 저도 거의 드물게 본 것 같거든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요? 예, 저도 살펴보니까 까다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금융상품 관련해서 민원을 살펴보니까 우대금리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게 설계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우대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가입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상품을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스텝업 우대금리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붙는 우대금리가 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스텝업 우대금리 금융상품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었습니다. 네. 처음 1에서 3개월에는 우대금리가 한 0.5%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6개월에는 1%포인트, 이런 식으로 상승해 나가는 상품입니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가장 높은 금리로만 이제 상품을 설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몇 달만 이제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아, 단계식으로 올라가고 처음에는 시작은 미미하고 나중에 창대한 건데 맞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창대한 것처럼 이른바 과장 광고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뭐 제휴 상품 써라 이런 얘기는 뭐 흔히 들었습니다. 카드 가입해라, 뭐 월급 이체해라 다 알겠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대금리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 해지 페널티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매된 특판 상품의 중도 해지 계좌 비중이 무려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5명 중에 1명은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 해지 계좌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가 0.86%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우대금리 적용 상품 만기 금리인 4.5%에 19.1% 수준에 불과합니다. 1%도 안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지할 거였으면 그냥 일반 예적금에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 됩니까? 우대금리 상품 가입하실 때 일단 약관하고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은행 창구나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금리를 지급할수록 굉장히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을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휴 상품 가입을 할 때 이제 특히 고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카드를 많이 써야 되거나 혹은 대형마트 어떤 쇼핑 실적을 채워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로 이 관리비를 이 카드로 이체를 하시면 어떤 혜택을 드립니다 해서 단체로 가입들을 하셨는데 관리비로 사용한 부분은 이용 실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얘기를 안 해줘서 나중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알아두면 좋을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 그러면 우리의 퇴로도 좀 있어야겠죠?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국내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뭐 저신용 저소득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만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높은 편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뭐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 이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기본금리 한 2에서 3%에 우대금리도 한 0.5에서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입 조건이나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점검을 해볼까요? 앞서서 그 제휴 상품에 가입하면 얹어주는 금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통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해봤자 한 2%, 2.5% 정도인데 카드, 뭐 마트, 여행사 제휴 상품 했을 때 이쪽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로 얹어주는 거예요? 뭐 최대로 주는 경우는 11%포인트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제휴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제 따져봤는데 전체 이제 우대금리 가입자 중에 7.7%만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중에 8명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92명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대금리 달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혹은 다 따져봤는데 이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걸 네. 깨달아서 이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이제 비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소위 소비자 가운데 금융상품 체리 피커들이 많다고 하는데 체리만 먹고 가게 금융사들이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꼭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용 세트 받으실 분 14일님 드릴게요. 아까 사연이 올라왔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늘 마지막 출근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 좋은 친구 경제발전소 들어서 좋았는데 경기 풀리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경기 풀리기 전에도 오세요. 그리고 제가 아주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경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조합 관련 얘기 너무 많으세요. 1170님, 저희 큰애 뱃속에 있을 때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애가 3학년 되면 입주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애가 내년에 학교 갑니다 하셨으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추가 분담금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발전.